뭐 할 거냐면 우리 그냥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세목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배웠거든요. 이렇게.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죠. 자, 열거된 자산 뭐가 있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이 있었죠. 자, 부동산이란 무엇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방어권, 어업권이 있었죠. 각종 회원권 뭐가 있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래서 여러분들 제외되는 거 뭐가 있었지?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주식. 응? 그 다음에 유무물권. 얘는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지. 취득세 대상은 안 되네. 세 번째, 뭐 특허권.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그러면 취득은 뭐죠? 크게?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나눌 수 있죠?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누죠?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요상,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속과 징으로 나눌 수 있다.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었죠?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나눌 수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기를 유상취득 몇 프로? 자,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용이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였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낸 세금이었죠. 여러분들 취득세, 재산세 합쳐서 6, 7문제 나오죠. 6, 7문제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7문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과세 대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올 문제가 크지 않죠. 안다면 그냥 취득세 세율 정도 먼저 외워놓고 가는 거. 여기서 뭐 나올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나오면 땡큐지. 네? 다만 기억나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회에서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이 안에서만 과세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과세 대상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먼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 취득이나 납세무자는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자가 져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는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인이 납세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되죠. 상속인이.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시설 대여 물건일 때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면 누가 지죠? 시설 대여 업자가 지죠. 하지만 이것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란다면 수입업자가 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서서 드는 경우 있었죠? 네 번째, 지입 차량 등에 대해서는 누가 진다? 사실상의 차주가 져야 되겠다. 기억나시죠? 자, 간주취득.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 있으면 누가 져야 되죠?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적용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책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과점주주의 무슨 취득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 시에도 간주식의 납세무가 있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 이렇게. 특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할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입증했을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 한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재산세 납세무자 기억해 볼래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은 누가 져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기억나죠? 다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이때 뭐 하면? 신고를 하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돼. 뭐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되지 않고 신고되지? 맞죠?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지만 뭐 되지 않았어요? 신고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준다? 공부상 소유자가 준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됐지만 6월 1일 현재 등기가 안 됐어요. 어떻게 줘야 되죠? 역시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줘야 되죠.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오케이. 여러분들 이때 상속인은 취득세에서의 상속인은 연대 납세무가 있지만 재산세에서의 주된 상속인은 연대 납세무 없고, 이때 주된 상속 어떻게 판단하죠?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들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때는 누가 지는 경우가 있다? 매수 계약자가 지는 게 있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직까지 국가 소유죠.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국가 소유인데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이익을 보고 있는 자가 납세금을 절하는 겁니다. 그자가 누구예요? 매수 계약자. 다섯 번째, 채비지, 보류지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뒀을 때는 누가 지는? 사업 시행자가 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응?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사용자가 져야 되겠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뭔 언제를 했어요? 오케이. 소송 중에 있거나 행불 이렇게 돼 있었죠. 이해하셨죠? 근데 자 지금 여기 과세 요건 중심으로 제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나올 문제 뭐 없죠. 세율만 외놓고 가면 되고 딱 봐도 납세 의무자에서 나올 문제가 더 많겠지. 아시죠? 납세자에서 납세 의무자에서 물어볼 문제가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모두 다 납세 의무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세법 공부는 과세 요건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무조건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인데요. 네. 오늘 배운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어느 당시 가해? 취득 당시 가입을 하고.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입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 취득 당시 가입을 하는데 이 취득 당시 가입은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신고 가입을 하는 거. 예외적으로 신고 가입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 특례적으로는 반드시 사실상 가입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 취득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객관적 취득의 종류가 뭐가 있었지? 국, 수, 공, 판, 장 있죠? 국은 뭐예요? 국가 드노터 취득, 수 이배의한 취득, 공매한 취득, 판 판결문 취득, 장 법인 장부에. 다만 판결문 중 제외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화해 포기 인나 자백 간주 제된다. 이때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법인 장부지 개인 사업자 장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이 된 경우 있었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객관적 취득이 되면 취득가액은 반드시 뭘로 한다? 취득가액은
살상가액으로도 되겠죠. 하지만 취득시기도 언제가 된다? 취득시기도 살상잔금일이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시기는 계약사상 잔금. 오케이. 끝나죠. 다만 이런 객관적 취득과 유사하지만 객관적 취득에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었죠.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뭐 있었지? 판결문 중 하해, 포기, 일납, 자백간주 제외되는 거.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검민계약서, 공정조서 예약도 제외되지. 오케이? 취득세 과표는 결국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입에서 기억나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표는 어떻게 되죠? 재산세 과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그러니까는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뭐를 중심으로 과세한다? 시가표준액이잖아요. 취득세하고 미과세일 때 취득세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살상가액 중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돼. 이 시가표준액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뭐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나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를 내면 취득세 과표를 내겠어요? 재산세 과표를 내겠어요? 당연히 취득세 과표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근데 생각해봐요. 취득세는 무슨 납부제도죠? 신고납부제도야. 재산세는 보통징수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세자가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하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알아야지만 자기 세금을 자기가 신고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표 및 세율 구조가 중요한 반면 재산세는 과표 및 세율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내 역량에 따라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인데 신고납부제도인 세목은 과세표준 세율이 중요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앤드 세율 구조가 중요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제도고 보통징수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세율 구조가 중요하지 않고 납세무자, 누가 납세무자 될 거야? 언제까지 제외될 거야? 이게 더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돼.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여기에 공정시장가표를 구해야 되고 공정시장가표를 적용하는 물건은 토지, 건물, 주택이지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표를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정해졌으면 이제 뭐 구해야 됩니까? 과세표준이 정해졌으면 세율 적용해야겠죠? 세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질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은 유상과 무상. 무상은 다시 징으로 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몇 프로예요?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용이 사업될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것을 2% 뺀 것을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몇 프로만 가세하는 거 옛날에 취득세만 가세되는 물건 옛날에 등록세만 가세되는 물건 있었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응? 이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 응? 쓸게요 그냥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 매매. 두 번째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자격 농직. 그렇죠? 세 번째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네 번째 건축물의 이전. 다섯 번째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 오케이? 이렇게 나가죠. 이해하셨죠? 자, 2%는 가서 되는 거. 간주 취득. 두 번째 시설, 대여, 물건, 지입 차량, 노지. 다섯 번째 임시형. 건축물로서 몇 년 초과? 1년 초과. 1년 초과하지 않는 건? 비과세. 응? 끝나시죠? 그래서 세율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딱 보기에도 안 낼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응? 안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재산세 세율은 재산세 과세 등 뭐가 있다고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자, 재산세 세율 못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들 토지만큼 좀 하라고 했죠? 토지는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와 종합산으로 날 수 있죠? 분리별도. 분리과세는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이건 0.07%, 0.2%, 4%. 별도합산은 0.2에서 종합산은 뭐 단거 외우지 말고 요것만 좀 외우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요? 여러분 4% 분리과세 되는 거 이거 뭐지? 사치성재산. 네? 그다음에 0.07%는 1차 산업용, 2차 산업용, 3차 산업용. 기억나죠? 1차 산업 토지가 뭐가 있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 2차 산업 토지가 뭐가 있지? 공장용지. 3차 산업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수 토지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 외 나대지나 잡종지,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무조건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늘 이 정도 부가징수. 그래서 세율, 재산세 세율은 물론 주택에 대한 세율도 있고 중요한데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거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이번 기간에는 우선 보고 가자는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했던 거 부가와 징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부가와 징수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와 징수, 취득세는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재산세는 보통 징수 제도죠. 오케이. 납세지는 똑같이 물건 소재지로 하면 되고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월 이내.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할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만 취득 후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있지? 처음에 일반과세였다거나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되는 경우 이렇게 추가적인 신고 납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유 발생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벌을 뭐라고 하죠?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은 40%, 납부부정관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어. 미등기 전매 적발됐어요. 이런 미등기 전매 적발되면 중과산세 80% 때려야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 다른 것들은 뭐 없고. 그 다음에 부과된 세금 있었죠. 자,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 다음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인데,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했어야 되고요. 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언제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물 등일 때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 주택일 때는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맞죠? 다만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이런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죠. 고지서에 납부기한에 납부해야 되는 가산금. 그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일 때는 3%, 중가산금은 1.2%. 오케이? 이때 월수 60개월 추가할 수 없고 중가상금 배제되는 금액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변동신고가 있어요. 납세 의무 변동신고가 있는데 이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라? 10일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면 사상 소유자가 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그 납세 의무자 변동신고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병기되는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부과된 세금으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었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재산세 부과징수.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해 놓고 가죠. 여러분들 배우자 또는 직인배 종비소과의 거래 배우자 직계 준비사업 간의 거래 시 세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갑이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요. 증여는 뭐 내야 되죠? 증여세. 양도하면? 양도세죠. 그러면 증여세가 세요? 양도세가 세요? 증여세가 세요? 예? 증여세가 세요? 일반적으로? 왜요? 그렇죠. 과세 표준이 증여세는 증여가액이 과표잖아요. 하지만 양도는 양도 차익이 과표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가 더 세다? 증여세가 훨씬 더 세다는 말. 일반적으로.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아들한테 증여해요? 양도해요? 양도하겠죠? 여러분들은 양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양도는 세무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가장의 양도일 거 아니에요? 가장의 양도겠죠. 너 증여세 줄이려고 양도한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증여로 보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사이에도 실제로 거리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됐으면? 입증을 했으면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거는 국세에 관련된 거고, 예? 그러면 의뢰 아들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죠? 원칙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몇 프로예요? 3.5%. 아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됐으면? 입증을 했으면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시험 문제 여러분들 정말 자주 나왔어요. 정말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거. 제가 이재용 얘기했죠. 이재용 얘기했죠? 기억 안 나요? 안 했나? 했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산이 몇 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예? 전에 2조였다가 4조로 늘어났다고 했죠. 4조 정도 된다고. 국민연금에서 그 병합함에 따라서 재산이 4조로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이 조가 얼마나 큰 돈이면요. 단군 시절부터 여러분이 100만 원을 써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매일매일 100만 원씩 쓰는 거야. 단군 시절부터. 그래서 지금 와서 은행 통장 보면은 그래도 1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1조가 큰 돈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그럼 이건희 회장 재산이 얼마? 이건희 회장 재산이 지금 현재 8조 정도 돼요. 8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순수하게 증여한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순수하게 증여한 돈이 70억 정도 된대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에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8조를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그럼 70억 증여해서 뭐 했느냐? 그럼 한 20몇 억 증여세 내고요. 한 4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한 거야. 응? 그럼 전환사채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채권으로서 이자만 받아.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회사가 튼튼하게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전환하는데 다른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사들은 다 주식 전환을 포기해. 그럼 이재용 혼자서만 주식 지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에버랜드를 지배하게 되고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등 이렇게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지배 구조가 탄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70억 증여받아서 지금 2조에 되는 돈이 될 동안에 낸 증여세는 20몇 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한테 뭔가를 증여세 없이 또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하는 좋은 방법은 먼저 자녀에게 근거를 마련해 둬야 돼. 이재용 회장한테 70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70억 준 거 갖고 내가 전환사채를 구입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녀한테나 배우자한테 세금을 조금이나마 뭐 하려면 줄이게 하려면 자녀에게 뭘 만들어놔야 돼? 근거. 자녀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면 뭐가 된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아셨죠? 근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슬픈 건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줄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어찌됐건 자녀한테 근거를 마련해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어디야 바른정당인가 그 유승민 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통장에 뭐 몇 억 있어 2억 정도가 있어 1억 2천인가 있어가지고 한번 대학생이 어떻게 1억 2천 세뱃돈 받아야 돼.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 뭐 참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걔는 그런 것들로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
나중에 증여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시 논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아셨죠? 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 관계만 다시 또 하나 보세요. 세법에서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단어만 알아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무를 안고 주는 거예요. 전세 자금 끼고 주는 거. 전세금 끼고. 아들아, 너 이 집 가져. 그런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네가 알아서 나중에 맞춰줘.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죠. 이렇게 부채를 떠안고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부담부 증여하는데 시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라면 3억을 안고 뭐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그렇죠.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무슨 세? 증여세. 누가 내는 거죠? 을이 내는 거예요. 이 입에서 채무 감소분이 얼마예요? 3억이죠. 내 채무가 줄어들어. 내가 주는데 너한테 줄 건데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채무가 줄어든 것만큼은 이건 뭐로 분다? 양도로 분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왜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할까요? 왜 세금을 덜 내게 되죠? 응? 그럼 나눠줘서 뭐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증여세나 양도세는 그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1억씩 과세할 때마다 1,000만 원 과세하는 거, 2,000만 원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나눠서 과세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싸지기 때문에 누진세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의 절세 효과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무슨 세? 증여세. 그다음에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이렇게 분산해서 내면은 그만큼 누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이때 을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죠? 을은 얼마짜리 취득하는 거예요? 5억짜리. 네? 그럼 5억짜리 취득하는 거죠. 총 5억짜리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율은 5억 중에서 2억에 대해서는 3.5%. 왜? 무상취득이니까. 오케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예?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부담부 증여까지만 이렇게까지만 이해해도 공부하기가 상당히 이제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거래, 부담부 증여의 거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는 다음에 다시 별도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이 세법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26일 날, 27일 날은 아마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된 세법,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들어도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실무자 공부할 건데 시간 나면 와서 좀 들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